be close to your body. Give me some sugar, honey. Close to your body. 로하 전국에 계신 로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101 10번째 시간 니콘 Z6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크리에이티브 101 9번째 시간에서는 소니 A7 마크 3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쪽 위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리뷰 예정인 이 니콘의 Z6를 비롯해서 앞으로 제가 리뷰할 모든 카메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한 소니의 A7 마크 3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카메라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A7 마크 3 리뷰는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해본 이 니콘 Z6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단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101 카메라 리뷰는 스펙 위주의 어떤 성능 리뷰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이나 자세한 리뷰는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콘 Z6의 첫 번째 단점, 바로 저장 매체입니다. 일반적인 카메라가 많이 사용하는 SD카드가 아니고 XQD 카드를 사용하는데 심지어 메모리 슬롯이 이 XQD 슬롯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읽기 쓰기 속도가 매우 빠른 카드여서 버퍼라던가 전송함에 있어서 유리함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128기가 SD카드 같은 경우 5만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XQD 카드는 128기가도 아닌 120기가가 25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규격도 달라서 리더기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Z6 구입 시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차세대 저장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이 XQD 카드와 똑같이 생겨서 호환이 된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니콘 Z6의 두 번째 단점은 빈약한 렌즈군입니다. 우선 니콘의 미러리스는 자체 규격인 Z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출시 렌즈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렌즈군이 많이 빈약합니다. 풀프레임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리개 2.8 줌렌즈도 얼마 전에야 겨우 2470 하나가 출시된 상황이고, 망원 줌렌즈는 조리개 값이 상관없이 아직 하나도 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니콘의 마운트 어댑터 없이는 망원 렌즈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줌렌즈 뿐만이 아니라 단렌즈도 아직까지 1.4는 출시된 게 하나도 없고 1.8 렌즈들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건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미러리스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긴 한데,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파나소닉의 S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라이카와 함께 공통으로 렌즈를 만들게 돼서 굉장히 빠르게 렌즈군을 메꿔 나가고 있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야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렌즈군이 촘촘하게 다 있지만 초창기에는 2종 교배라고 해서 어댑터를 물려서 타사나 올드 렌즈들 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시기를 넘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캐논도 자사의 DSLR 렌즈인 EF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어댑터를 같이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네이티브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EOS-R 같은 경우에 지금도 사무엘 2로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렌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어요. 그래서 니콘의 Z6도 똑같은 전략으로 이렇게 FTZ 어댑터를 같이 발매를 해서 니콘의 DSLR 마운트인 F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FTZ 어댑터를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작동하는 EOS-R의 어댑터와는 다르게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니콘의 Z6가 오토포커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빠르다고 하는 소니보다도 더 빠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데, 이 어댑터를 물려서 F 마운트 렌즈를 물리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워블링이 좀 생기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워블링 딱 생기고 들어가서 촬영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뭔가 오토포커스를 잡을 때마다 들어갔다 나오고 뭐 오블링이 생기고 이러니까 네이티브처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댑터가
자체가 니콘에서 나온 정식 어댑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댑터를 끼고 촬영을 할 때 오토포커스 잡는 그 모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심지어는 외장 마이크를 달고 촬영을 해도 그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너무 커서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이 어댑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리가 필요 없고 이렇게 영상만 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외장 마이크라던가 자체 마이크에서 녹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촬영하시는데 분명히 거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이 어댑터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의외의 곳에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장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은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외장 레코더인 닌자5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후지, 파나소닉, 소니, 캐논 같은 타사의 바디들이 로그 동영상을 바디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바로 SD카드에 기록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니콘의 로그 동영상은 닌자5라는 외장 레코더를 붙여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저도 이 니콘의 로그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아토모스사의 닌자5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외장 디스플레이 겸 외장 레코더로 사용하고 있는 닌자5입니다. 여타 다른 외장 모니터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뒤쪽에는 SSD를 달아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기록 매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타사 바디를 중에서 가장 빠른 XQD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카메라 내부에서 로그 촬영이 안 되게 한 건 솔직히 조금 실망적인 부분이었고요.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니콘의 Z6를 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레스 로우 기능도 마찬가지로 아토모스의 닌자5 외장 레코더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니콘 Z6의 아토모스 닌자5가 없으면 동영상 기능은 반쪽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단점, 비싼 부가 비용인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외장 레코더와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일단 Z6의 바디나 렌즈는 크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렌즈들도 아직 0.8밖에 안 나와서 렌즈 자체도 저렴한 편이고 오히려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니콘의 Z6를 구입해서 특히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시다면 부가 비용을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XQD 카드만 해도 128기가도 아니에요. 120기가 기준으로 25만원 정도 하고요. 이게 또 SD 카드랑 규격이 달라서 자체 리더기를 또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거의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사진만 찍는다고 해도 이 메모리 카드와 리더기를 사시면 3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프로레스 로우 기능을 업데이트 하려면 니콘으로 바디를 보내거나 가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2019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15만원에 할인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할인 기간이 끝나면 또 3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이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도 그 프로레스 로우를 촬영하거나 니콘의 로그 기능인 N로그를 사용을 하시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닌자5를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또한 130, 1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XQD 카드 120기가와 함께 리더기, 프로레스 로우 업데이트, 닌자5 외장 레코더까지 구입을 하시면 최소한 170만원 정도의 부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니콘 사서 외장 레코더 안 달고 기본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할 건데?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실 거면 다른 바디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니콘의 로고와 프로레스 로우가 타사 바디들보다 색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는 422 10비트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니콘의 Z6는 그냥 그저 그런 바디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약 170만원 정도의 부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 바로 생소한 조작감인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짜잘한 것들이긴 한데 저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 ISO를 오토에도 놨다가 수동으로도 사용했다가 굉장히 자주 바꾸는 편인데 타사의 바디들은 ISO를 바꾸려면 한번 클릭을 하면 맨 앞쪽에 오토가 있고 뒤로 넘기면 매뉴얼로 바뀌고 이런 방식인데 니콘은 굉장히 번거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니콘의 ISO를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있는 ISO 버튼을 누르고 위쪽에 휠을 한번 돌려서 매뉴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이 ISO 버튼을 누르고 뒤쪽 휠을 돌려서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토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이 ISO 버튼을 누르고 앞쪽에 있는 휠을 돌려야 ISO가 다시 오토로 바뀌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ISO 버튼을 누르고 맨 앞쪽에서는 오토, 뒤로 넘기면 매뉴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텐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돼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타사의 제품들은 바디에 렌즈를 마운트할 때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운트가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해제가 되는데 니콘만 특이하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회사의 바디를 쓰는데 니콘만 유독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게 안 돌아간다고 무리해서 막 돌리고 이래서 마운트가 좀 기스나고 이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니콘 Z6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몇몇 가지 두드러지는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저는 이 니콘의 Z6를 구입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인 니콘 Z6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니콘 Z6의 첫 번째 장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단점들을 다 안고서라도 구매하게 만든 이유인데요. 사실 니콘 Z6는 이 장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422 10비트 N로그와 12비트 프로레스 로우를 통한 풍부한 색표현이 가능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422 10비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 니콘의 Z6와 파나소닉의 S1, S1H, 시그마 FP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니콘의 Z6만이 유일하게 오토포커스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 422 10비트가 뭔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풀 HD 기준으로 8비트인 소니 S로그가 1680만 가지의 색표현이 가능한데 반해서 10비트인 니콘의 Z6 N로그로 촬영할 때 이보다 100배 더 많은 10억 가지의 색표현이 가능합니다. We never let it go. Blessed are we, skipping battles all this time. Final surrender. 여기에 10비트를 넘어서 12비트를 지원하는 프로레스 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이렇게 숫자로 422 10비트 이렇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지난 소니의 A7 마크 3 편에서 말씀드렸던 명부와 안부차가 심한 대낮에 촬영할 시에 하늘이 다 날아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니콘의 N로그나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을 하면 확실히 하늘색을 살리기가 훨씬 더 수월했고 세츄레이션 즉 채도를 끌어올릴 때도 확실히 더 많은 양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영상의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넓은 자유도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이 니콘의 프로레스 로우는 다빈치 리졸브가 필수인 블랙매직사의 BMPCC B로우와는 다르게 파이널 컷에서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소니의 E-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니콘 Z6에서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소니의 이사금 렌즈입니다. 니콘 Z6에 TZ-01이라는 어댑터와 소니의 이사금 렌즈를 물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FTZ 어댑터에 F렌즈들을 물리면 모터 소리 때문에 동영상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TZ-01 어댑터를 사용해서 소니 렌즈를 물리면 소음도 없을 뿐더러 어댑터가 굉장히 얇아서 바디와 일체감도 좋고 AF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물론 이 오토포커스는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안되고 사진에서는 AFS만 가능하지만 니콘에만 있는 동영상 추적 기능인 AFF가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모든 소니 렌즈를 껴보진 못했지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이사금 렌즈와 탐론의 1728 그리고 2875 렌즈는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별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되면 다른 소니 렌즈들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렌즈들은 제가 사용을 해보진 못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렌즈로 한번 마운트를 해보시거나 차트를 찾아본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크아트사의 TZ-01 어댑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AF 영역을 와이드 S나 와이드 L로 사용하지 마시고 원 포인트로 작게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7 마크 3의 단점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바로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소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낮에 나가서 디스플레이를 보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디스플레이 성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니콘 Z6의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밝고 선명하면서 발색도 좋아서 촬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봤던 모든 바디를 통틀어서 내장 디스플레이는 니콘의 Z6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사진과 동영상의 변환이 굉장히 쉽다는 점인데요. Z6는 여기 위에 영상과 사진 전환을 위한 스위치가 따로 존재해서 저처럼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동영상 촬영하다가 다이얼 돌리고 사진 촬영하고 다시 다이얼 돌려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타사들의 바디들과는 다르게 동영상 촬영하다가 스위치 하나 올려서 사진 촬영하고 다시 스위치 내려서 동영상 촬영하고 자세를 옮기지 않고 촬영할 수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니콘 Z6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사진으로서의 니콘 Z6는 니콘의 색감과 그 유명한 니콘의 F 렌즈들을 핀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한 AF 성능과 풀프레임의 심도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콘 렌즈들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으로서는 사실 외장 레코더 닌자5가 없으면 딱히 빠질 건 없지만 그렇다고 특출나게 좋은 것도 없는 평타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닌자5 외장 레코더가 붙고 프로레스 로우를 업데이트를 한다면 현존하는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422 10비트의 풍부한 색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과연 단점에서 설명드렸던 17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422 10비트의 풍부한 색 영역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파나소닉의 S1H는 오토포커스가 좀 답답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니콘의 Z6는 오토포커스가 빠릿빠릿하니까 그런 점에선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또 S1H는 6K가 되기 때문에 S1H만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또 S1H 리뷰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레스로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니콘의 Z6는 이 시그마 FP와 함께 가장 저렴하게 12비트 로우를 촬영할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422 10비트의 넓은 색 영역을 지원하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또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언제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품도 A7 마크3와 마찬가지로 스위브를 지원하지 않고 틸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브이로거라던가 빨리빨리 영상을 쳐내야 하는 분들, 그리고 니콘의 F 마운트 렌즈를 어댑터와 함께 동영상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댑터를 통해서 니콘의 유명한 F 렌즈들 미사인이라든가 오빠인 같은 렌즈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색이 풍부하면 좋은 감성 영상이라든가 음식 컨텐츠, 제품의 디테일이나 색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뭐 패션 유튜버들, 타인을 찍거나 영화나 뮤직비디오 감독을 지망하시는 분들이나 실제 필름 메이커라던가 영상 관련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프로레스 로우가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사용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촬영도 하고 색보정도 해보면서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EOS R이나 시그마 FP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제가 리뷰할 또 많은 카메라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